계획적인 접근에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갇혀버린 62세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 바닥에 쏟아진 아메리카노와 함께 한 남자가 황급히 일어났다. 62세 은희는 젖은 치마를 털어내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46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정말로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꼭 세탁비라도 드려야겠어요. 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했다. 은희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까지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도연은 홀로 21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는 그의 이야기에 은희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늘 그리운 존재였다. 아드님이 참 잘 자라셨겠어요. 혼자서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요. 아이가 제 전부거든요. 도연의 눈에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출이었다. 도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은희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카페에 온다는 것, 혼자 살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한다는 것까지.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와의 만남이 조심스러웠지만 도연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열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그러실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아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어리지만 예의는 바른 아이거든요. 가족을 소개하겠다는 말에 은희는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남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만난 도연과 그의 아들 준호는 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준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아버지를 깎듯이 모시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도연의 교육관에 감탄했다. 아버지께서 은희 이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의 공손한 인사에 은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준호가 아버지와 함께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의 공범이라는 것을. 이모님, 저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저만 보고 사셨거든요. 준호의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은희는 이런 아들을 둔 도연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도연은 은희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다. 아픈 곳은 없는지,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다. 은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끓인 죽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은희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누군가를 챙기는 게 오랜만이라 좋아요. 도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은희의 통장 잔고와 부동산 현황까지 조사해 놓은 상태였다. 32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이 그의 목표였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준호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고
은희는 그의 어려운 처지에 마음이 아팠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안타까웠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은희는 이미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평생 혼자 살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도연과 준호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은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도연의 프로포즈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둘이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던 것이다. 정말 진심인가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62세의 나이에 받는 첫 프로포즈였다. 평생 결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1년 동안 은희 씨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분입니다. 준호도 은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도연의 간절한 눈빛에 은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가족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네, 좋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은희의 몇 안 되는 친구들과 도연의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오빠 태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준호가 은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꽃다발을 건넸을 때 은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 꿈꿨던 가족이 생긴 것이다. 신혼집은 은희의 집으로 정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던 그곳에 도연과 준호가 이사를 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도연은 여전히 다정했고 준호는 효자 같았다. 하지만 결혼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여보, 제가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은희는 남편의 사업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식당 체인점을 할 건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에요. 은희는 주저없이 도연에게 5억 원을 건넸다.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 가정도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도연은 또 다른 요구를 해왔다.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정도 더 필요해요.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희는 의심 없이 또 3억을 내주었다. 총 8억이라는 거액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 도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도 있었다. 준호 역시 이전의 정중한 모습은 사라지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외제차 하나 갖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준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다. 2천만 원짜리 수입차였다. 아직 학생인데 그런 비싼 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결국 은희는 준호의 차도 사주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연은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사업 확장, 새로운 투자 기회, 준호의 유학 자금까지. 6개월 만에 은희의 계좌에서 15억 원이 빠져나갔다. 여보, 혹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수익이 안 나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줄 알아요? 지금 기초를 닦는 단계라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제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했어요? 도연의 말에 은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도연과 준호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도 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치 그녀를 ATM 기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은희는 도연과 준호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아버지, 이제 얼마나 더 빼낼 수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마. 아직 반도 안 빼냈어. 천천히 하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할머니 정말 바보 같아요.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요. 외로운 늙은 여자들은 다 그래. 가족이라는 말에 완전히 넘어가지. 은희는 충격에 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은희는 혼란스러웠다. 도연과 준호를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며 더 지켜봐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도연 부자가 더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도연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밤에 잠꼬대도 심하고 자꾸 헛소리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은희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어제도 밤중에 일어나서 중얼중얼하시면서 집안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정말 걱정돼요. 그런 적 없는데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도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며칠 후 준호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어제 새벽에 제 방 앞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깼어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니께서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아버지 말씀처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희는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일주일 후 도연은 은희를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만난 의사는 도연이 미리 매수해둔 사람이었다. 부인께서 최근에 기억장애와 망상 증세를 보이고 계시는군요. 네, 밤마다 헛소리하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도연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은희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의사가 전문가인데 남편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해서 관찰하면서 상태를 살펴보죠. 입원까지 해야 하나요? 은희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도연은 이미 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보, 제가 매일 찾아올게요. 빨리 나으셔야죠. 도연의 말에는 가짜 애정이 가득했다. 입원한 첫날 밤 은희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간병사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의사들도 이미 도연 편이었다. 제발, 저 정상이에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망상 증세가 심해졌다며 더 강한 진정제를 놓았다. 일주일 후 은희는 법정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받았다. 도연이 제출한 조작된 의료 기록과 가짜 증인들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녀의 모든 재산 관리권이 남편인 도연에게 넘어갔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어. 병원 복도에서 준호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다. 은희는 정신병원에 갇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 사이 도연 부자는 그녀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시작했다. 먼저 은희의 아파트를 팔았다. 15억 원의 거래였다. 그 돈으로 도연은 자신 명의로 새로운 집을 샀고 나머지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은희의 주식과 예금도 모두 정리되었다. 30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정말 쉽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그랬어. 준호는 새로 산 스포츠카를 타며 만족스러워했다. 조금만 더 참자.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한편 병원에서 은희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제로 투여되는 약물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고 간병사들은 그녀를 환자 취급하며 무시했다. 간호사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정상이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 드세요. 제 남편이 저를 속였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여기 가둔 거라고요. 또 망상 증세가 시작되네요. 진정제 좀 가져와 주세요. 은희의 절규는 계속 무시되었다.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환자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2년이 흘렀다. 은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다. 도연 부자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은희의 재산은 이미 모두 자신들 것이 되었고 그녀는 정신병원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 은희에게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빠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동생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태식이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4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태식은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동생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이상하네. 은희가 폰을 끄고 있을 리 없는데. 태식은 은희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알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 집 이미 팔렸어요. 2년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은희는 어디로 간 거죠? 글쎄요. 남편분이 혼자 와서 정리하시더라고요. 부인분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이사 갔다고 하시던데. 태식은 점점 불안해졌다. 은희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집까지 팔았다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 은희의 아파트는 2년 전 도연이라는 남자 명의로 팔렸다. 태식은 즉시 사립탐정을 고용해 도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도연이라는 남자는 전과 3범입니다. 모두 결혼 사기 관련 범죄였고요. 결혼 사기라고요? 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노려서 결혼 후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을 써왔어요. 아들 준호도 공범이고요. 태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동생이 그런 악질들에게 당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은희는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그게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병원이라고요? 탐정이 건넨 자료에는 은희가 서울 외곽의 한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로 입원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입원 기간은 벌써 4년째였다. 태식은 즉시 그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면회는 쉽지 않았다.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어려우세요. 제가 친오빠입니다. 환자의 남편께서 면회를 금지하라고 하셨는데요. 태식은 더욱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도연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제 동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단호했다. 결국 태식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했다. 변호사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자 재산 편취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 신고만으로는 부족했다. 도연이 조작해 놓은 의료 기록과 법적 서류들이 워낙 정교했기 때문이다. 태식은 더 강력한 방법을 택했다.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다. 62세 여성, 32억 재산 노린 결혼 사기 남편에게 4년간 정신병원 감금. 뉴스가 보도되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도연 부자의 치밀한 범행 수법과 은희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경찰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도연 부자의 과거 범죄 기록과 은희의 재산 이동 내역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정신병원에서 은희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간호사님, 저 사람이 제 오빠예요. TV에 나온 태식을 보며 은희가 말했다. 할머니, 또 망상 증세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뉴스를 본 간병사들과 직원들도 은희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억울하게 갇힌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다른 환자들과는 좀 달랐어. 병원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틀 후 태식은 드디어 동생과 재회할 수 있었다. 4년 만에 만난 은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오빠, 정말 오빠야? 은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두 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오빠, 나는 미치지 않았어. 정말 정상이야. 알아, 다 알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태식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도연 부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피고 최도연, 피고 최준호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결혼 사기, 재산 편취, 감금, 위조 서류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도연과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론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검사는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피고들은 2019년부터 피해자 김은희를 대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했습니다. 도연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일상과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제시된 CCTV 영상에는 도연이 은희의 집 주변을 며칠간 맴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연이 아닌 계획적 접근이었다는 증거였다. 결혼 후 피고들은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 3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업자금, 투자금, 유학자금 등의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도연 부자가 은희의 돈으로 산 고급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도박 등의 증거들이 법정에 제시되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행위입니다. 조작된 의료 기록과 매수된 의료진을 통해 정상인인 피해자를 4년간 감금했습니다. 은희의 변호사는 도연 부자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질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피해자는 4년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선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피고 도연은 정말로 피해자를 사랑했고 재산 편취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다.
도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에는 은희를 돈가방, 황금거위 등으로 부르며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인생 완전 바뀌었네 키읔키읔. 32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어. 정신병원에서 썩어도 돼. 어차피 늙은 여자잖아. 준호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낭독되자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은희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겪은 4년간의 고통을 담담히 증언했다. 저는 평생 혼자 살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 저를 속인 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과 그 고통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보낸 시간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던 그 절망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방청석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은희의 증언을 들었다. 마지막에 은희는 이렇게 말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재판부는 도연에게 징역 12년, 준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 금액 전액 배상과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매우 악질적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도연은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끝까지 불복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이 끝난 후 은희는 오빠 태식과 함께 법원을 나섰다. 언론과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태식은 동생의 어깨를 다정히 감쌌다. 6개월 후 은희는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 사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은희 희망재단. 결혼 사기와 재산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 재단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수는 있지만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제 오빠처럼 말이에요. 태식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머물며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은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고 있었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보람찬 일을 하고 있었다. 도연과 준호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형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은희에게 남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 더 아파요. 하지만 그 믿음을 되찾는 것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람에 대한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것이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잊지 마세요.